이거 하나 가지고 중국어도 할 수 있고 일본어도 할 수 있고 영어까지 배우게 만든 거죠. 이게 영어 교재로 불티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이때 훈민정음 옛날 글자들, 사라진 글자들을 다 그대로 표기해서 발음 표기하니까 사실 저는 지금보다 영어 발음이 더 정확하게 표기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 영어 교사 발음이 너무 후져서 수업 못 듣겠다고 수업 거부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을 좀 망치게 된 게 에 의해서 이제 영어 교육이 시작이 되긴 됩니다. 만약 현대인들이 조선시대에 간다면 조선시대 사람들이랑 말이 통할까요? 그 전에 저는 재미난 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문순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캐스터웨이라고 왜 이렇게 무인도에 표류돼가지고 몇 년 동안 살다가 귀국한 사람의 이야기 참 저도 재밌게 봤는데요. 정말 조선판 캐스터웨이. 이분이 이제 홍어잡이 어부였는데요. 홍어잡이 하러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진짜 한 2주 동안 바다에 표류하다가 일본 류큐라고 해서 지금의 오키나와에 표류됩니다. 오키나와에서 또 가진 고생을 하고요. 그래서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조선의 귀화 다시 이제 보내주기 위해서는 중국으로 갔다가 가기 때문에 이제 다시 조선으로 바로 오지 않고 중국으로 가는 길에 이 양반이 또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나서 일본에 갔는데 이게 영화도 아니고 조선에 다시 귀국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가는 길에 또 풍랑을 만나서 또 죽다 살아납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어디 가냐면 필리핀에 또 가서 정말 난리도 아니죠. 그래서 필리핀에서 또 죽다 살다 고생을 하고 그분이 또 마카오로 갔다가 중국으로 가서 거의 3년 만에 이제 귀국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문순득의 이야기가 이제 정약전이 그 이야기를 다 써서 기록으로 남겼는데요. 정말 조선판 캐스터웨이 정말 무인도 표류기인데요.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이 문순득이라는 사람은 글자를 모르는 문맹이었습니다. 그런데 류큐에서 일본에서 류큐어를 배워가지고 류큐 사람하고 소통을 합니다. 한 몇 개월 있는 동안에. 그리고 필리핀에 가서 그 필리핀의 루손섬에서 또 필리핀어를 배웁니다. 또 그리고 그 양반이 그래서 문자를 몰랐던 사람이지만 일본의 류큐어도 알고 필리핀어도 할 수 있는 다국어자가 돼서 나중에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나라 조선에 표류했을 때 이 사람이 통역관으로 갑니다. 그런 일이 다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혀 글도 모르고 글자도 모르던 분이 일본에 가서 일본어를 배웠고 또 몇 개월 만에 또 필리핀 가서 배웠습니다. 근데 이 문순득이 왜 그랬냐면 눈치가 빠르고 머리가 좋았던 사람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표류된 사람이 많았지만 이 사람만 그 언어를 배웠고 이 사람만 그 언어를 다 지금도 기억을 하고 그때 일을 다 생생히 기록해서 기록에 남길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선에 내려간다? 저는 같은 어순에 같은 언어를 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당연히 통하고요. 한 며칠, 한 몇 달 좀 고생하다 보면 금방 다 배울 거라 봅니다. 해례본에 보면 마지막에 용자례라 그래가지고요. 직접 어떻게 단어를 만드는지 쓰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나오죠. 누에, 그룹, 부섭. 부섭이 부엌이에요. 뭐 호미도 그대로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그대로 그냥 거의 변화되지 않은 발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한다는 거죠. 이게 고티가 이제 고치입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나오죠. 두텁이 뭔지 두텁이 두꺼비예요. 그러니까 거의 부엉이 부엉입니다. 그래서 보면 미암이 뭔지 아세요? 미암이 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600년 전인데도 거의 발음이 좀 조금 변화됐지만 금방 적응을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현대인이 가도 저는 통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통할 겁니다. 아주 잘 통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문순득 같이 좀 눈치가 있고 그런 사람이라면 금방 파악을 해서 이 발음이 이런 거구나라고 해서 저는 소통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한자를 아시는 분들은 필담이라고 해가지고 거의 높은 수준의 커뮤니케이션도 저는 가능할 거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영어 교재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건가요? 예, 조선시대 영어 교재로 유명한 게 정약용이 쓴 아학편이 있습니다. 이게 아학편이 뭐냐면요. 원래는 이제 한자 교재로 쓴 겁니다.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한자 교재가 뭐가 제일 유명하죠? 천자문이라고 유명하죠. 근데 이 천자문이 6세기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500년 전에 만들어졌으니까 조선시대에도 이미 이게 1000년 전에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이게 천자문이 그때 사원절구로 4글자로 해서 250개 해가지고 딱 천자를 만드는데 이게 하나도 겹치지 않으면서 이렇게 시처럼 이야기가 되게끔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거 하루 만에 지었다고 그래가지고 머리가 하루 만에 쓰느라고 짓느라고 머리가 하얗게 됐다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이 천자문으로 조선시대 때는 늘 서당에서 한자를 공부했는데요. 이게 그때만 해도 이미
이게 한자 공부하기에는 적합한 교재가 아니었답니다. 왜냐하면 한 4분의 1은 이미 쓰지 않는 글자였답니다. 그래서 이게 중종 때 1527년인가 최세진이 훈몽자회라고 해가지고 3,360자, 그러니까 훈몽자회,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한자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3,360자를 만듭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 많죠. 여기서 이제 기억니은 우리 한글의 자모 이름이 나옵니다. 어쨌든 그런데 정약용은 여기서 다시 한 2,000개 자로 대꾸가 되게 해서 상하권으로 해서 2,000권을 만든다. 그게 이제 아학편이라고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한마디로 제일 중요한 한자 기초학습서입니다. 여기에 지석영 선생, 여러분 우리 종두법으로 유명한 지석영 선생, 이 사람은 국문학자이자 유명한 의사이자 종두법을 만드신 분인데, 이분이 사개국어 능통자 전용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아학편, 그러니까 한자 기본 학습서에 영어와 영어 발음, 그때 훈민정음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일본어 발음, 그리고 중국어 발음, 그러니까 한자의 우리 발음에 중국어 발음, 일본어 발음, 그다음에 영어 단어에 영어 단어 발음까지 한글로 훈민정음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중국어도 알 수 있고 일본어도 알 수 있고 영어까지 배우게 만든 거죠. 이게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영어 교재로 불티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그게 조선시대 영어 교재인데요. 그 당시에 이미 조선시대에 이미 19세기 말에 우리나라에 영어 교육 열풍이 불죠. 그래서 영어를 해야지 성공하는 시대가 열리는데, 이때 훈민정음 옛날 글자들, 사라진 글자들을 다 그대로 표기해서 비읍순경음, 피읍순경음 이걸 다 그대로 살려서 COTU까지 살려가지고 발음 표기하니까, 사실 저는 지금보다 이 영어 발음이 더 정확하게 표기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L하고 R도 정확히 구분을 해서 표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영어 스피킹 능력이 유독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2023년에 스위스의 그 교육기관에서 발표한 게 있는데, 한 113개국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 능력 지수를 평가한 게 있습니다. 113개 중에서 우리나라가 49위를 합니다. 아시아 중에서는 5위를 하는데요. 이게 좀 아쉬운 게 수치가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라가도 치안치 않을 판에. 그런데 조선시대에 영어 교육 시작할 때 그 당시에 많은 선교사들이 또는 영어 교사로 초빙된 원어민들이 우리 영어 교육을 시작했는데, 그때 기록에 의하면 아시아 국가 중에 일본하고 중국인과 한국인 중에 한국인이 영어를 제일 잘했다, 영어 발음도 좋았다라는 평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고종이 유경공원이라는 영어 학원을, 영어 교육기관을 설립해서 이제 미국에 영어 원어민을 초빙한다 3명의 선생이 오는데, 그 중에 호모 헐버트라든지 길모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오는데요. 그들이 기록한 문서에 의하면 조선 사람들이 영어 습득 능력이 굉장히 빨랐고 영어를 잘했다, 천부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헤세본 바르텍이라고 하는 저술가가 그 당시 조선에 여행을 와서 쓴 기록에도 의하면 조선인들이 일본인이나 중국인이나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영어를 정말로 잘했고 발음도 정말 잘했다라고 표기합니다. 수많은 그 당시 원어민 선생들이 또 많은 저술가에 의하면 조선인들의 하여튼 영어 실력은 탁월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점점 우리나라 영어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지 저도 영어교육 사업자로서 안타까울 수가 없습니다. 그 동아일보 기사에 의하면요, 1920년에 보성고등학교 학생들이 일본 영어 교사 발음이 너무 후져서 수업 못 듣겠다고 수업 거부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기사가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을 좀 망치게 된 게, 우리나라의 보편화된 영어 교육이 사실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제 일제 강점기를 맞이해서 보통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서 이제 일본에 의해서 이제 영어 교육이 또 시작이 되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우리 조선인들을 교육을 시키면서 교육을 막 일부러 못 시킨 건 아니에요. 일본과 똑같은 수준의 교육을 하기 위한, 고등교육을 하기 위해서 영어 교육도 똑같이 편제를 거의 해서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자체가 아시겠지만 50음도에 갇혀서 영어 발음을 우리 훈민처음처럼 표기할 수 없죠. 일본 택시를 타쿠시라고 해야 되고 빌딩은 비루딩구라고 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 자체가 일단 50음도에 갇혀서 영어를 풍부한 발음을 할 수 없는 데다가 그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해 위주로 수업을 하고 스피킹이나 리스닝보다는 문장을 이해하는 거로 시험을 보게 되는 시험식 위주가 됐죠. 그게 일제강점기 때 우리의 영어 교육도 거기서 별반 다르지 않았고요. 사실은 광복 이후에도 그 방식 그대로를 거의 답습했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의 교육 체계를 일제강점기 때 많은 부분을 만들어 놓은 게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문법 위주,
독해 위주의 교육이 사실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많이 달라지고 있지만 아직도 입시 위주의 시험 위주의 성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영어 교육을 이렇게 많이 드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뭐 전 세계에서 지금 중간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외국어를 익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도 교육 사업을 하면서 외국 사업 정말로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요즘 인공지능이 정말로 알아서 모든 걸 대령해주고 통역도 실시간으로 통역을 해주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무서울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굉장한 전환점이 온다, 특이점이 온다라고 하는데 이때 요즘 이제 얘기하는 게 AGI라고 해서 보편적 인공지능, 제너럴 인텔리전스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쉽게 표현하면요, 인간 같은 인공지능이라 저는 이해합니다. 인간 같은 인공지능이라는 게 뭐냐? 자의식이 있는 인공지능을 의미하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이제 사람들이 경고를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영화 터미네이터 보면 자의식이 있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대결인데 자의식이란 게 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자의식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의식도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길러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가끔씩 보면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어떤 환경에 의해서 닭장 속에 가둬서 닭이랑 아주 어린 시절부터 닭이랑 생활을 한 사람도 있고요. 또 버려져서 짐승과 같이 먹고 짐승처럼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류 역사상 참 안타깝고 비극적인 사건인데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말도 안 배우고 오로지 짐승처럼 살았거든요. 살게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자의식이라는 게 뭔가 본능대로 먹고 싸고 자는 거 말고는 인간으로서의 가질 수 있는 자의식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자의식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의식이 저절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길러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의식도 결국은 교육의 영역으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교육하고 내가 누군지, 이 우주는 어떤 건지, 이 사회는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학습하면서 나에 대한 이 사회와 나와 이 세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수많은 철학과 교육과 사유에 의해서 자의식이 저는 길러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이 뭔가요? 인공지능에게 우리가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세상이 어떤 건지, 규칙이 어떤 건지, 법칙이 어떤 건지, 이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카메라를 통해서 세상을 보여주고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인공지능이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인간들이 만들어 놓았던 규칙과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 습득을 하죠. 여러분, 자의식도 결국은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했을 때 인공지능이 자의식을 갖지 못할 거라고 어떻게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람과 관계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한테 모든 걸 물어보고 인공지능한테 의존해야 되는 시대가 있습니다. 인류가 만들어온 모든 기술들은요, 사실은 인간의 노동력이나 인간의 능력을 다 넘어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자동차, 인간이 죽었다 깨도 자동차, 오토바이를 어떻게 따라갑니까? 아무리 말을 잘 타도 오토바이 자동차가 못 따라가죠. 여러분,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한 삽을 푸는 그 흙의 양이 한 사람이 10시간을 퍼야 될 흙의 양이라고 합니다. 포크레인 한 순간 파는 게. 그러니까 모든 기계나 우리가 모든 인류가 만들어 놓은 것들, 자동차, 비행기, 이 우리의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죠. 그러면 인간이 걷지도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걷지도 않고 다 오토바이 타고 요즘 킥보드 타고 자전거 타는데 인간이 뭘 하죠? 하체 운동합니다. 스쿼트 합니다. 이제 안 걸어도 되잖아. 아니죠. 안 걸어도 돼서 안 걸으면 그게 인간이 됩니까? 우리가 근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교통수단이 발달을 하고 탈 것이 발달할수록 인간이 무슨 운동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하체 운동, 스쿼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합니까? 우리가 안 걷기 때문에 그래요. 안 걷기 때문에 우리가 하체 근력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땀을 빼고 근력 운동, 하체 운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근력을 기르고 하체 운동합니다. 여러분, 인간답게 산다는 게 뭘까요? 뇌를 통해서, 이 뇌를 단련을 통해서 뇌가 생각을 하고 의식하고 학습하고 배워나가는 게 우리가 앞으로 인생도 길어지는데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뇌과학자들이 학습에 있어서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중에 하나로 제일 손꼽는 게 뭔지 아세요? 외국어 공부입니다. 외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치매 발병률이 7년, 8년씩 늦어지고요. 제2외국어, 제3외국어, 바이링구얼, 즉 다중언어를 하는 사람들이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고 많은 뇌과학자들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전거 타고 비행기 타고
밟고 자동차 타고 걷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 고대 인류들은 전부 다 걸었기 때문에 하체가 튼튼했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1시간씩 2시간씩 스쿼트를 합니다. 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통역을 맡겨놓고 이제 영어도 공부 안 해. 외국어도 공부 안 해. 한국어는 뭐하러 공부합니까?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 인간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럴 때일수록 탈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3보 이상 걷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는 앉아서 2시간씩 3시간씩 하체 운동을 하고 땀을 빼면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근력을 키워나가는 것처럼 우리 뇌의 근력, 뇌를 뇌답게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학습도 하고 연습도 하고 수련도 해야 되는데요. 저는 그런 면에서 아무리 통역이 다 실시간으로 되더라도 제2외국어는 학습의 일환으로서 또 인간의 수련의 일환으로서 꾸준히 해야 되고 그렇게 꾸준히 한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빠른 시일 이내 익힐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크라센이라는 언어학자도 있고 스웨인이라는 언어도 있고요. 또 뭐 촘스키라든지 저도 이제 언어교육 사업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은 이론을 봅니다. 이들의 이론에 의하면 인풋 이론, 아웃풋 이론. 그러니까 인풋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근육을 만들 때 근력 운동을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가 편안한 거 정도 들 수 있는 거 정도로 합니까? 아니면 힘에 부칠 정도로 정말 뻐근하고 하고 나면 막 뭉치고 힘들 정도로 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어째야지 근육이 생깁니까? 여러분 힘들게 해야죠. 마지막까지 힘들게 그게 네 거가 되는 거야 막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운동 PT하면 그쵸? 땀 뻘뻘 흘리고 정말 고생스럽게 해야지 몸이 강해지고 근력이 생기는 거죠. 이 크라센의 이 인풋 이론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수준의 언어를 계속해서 입력을 해야지 인풋으로 된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정말 우리가 운동을 하는 거나 언어를 배우는 거나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수준을 계속해서 넣으라고 합니다. 지금 뭐냐면 계속해서 들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아웃풋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스웨인의 아웃풋 이론이 뭐냐면요. 들어서만 되는 게 아니다. 계속해서 내가 아웃풋, 말을 하고 스피킹 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많이 듣고 많이 말하는 거, 말하는 연습을 스스로 하는 거가 사실 언어 교육에 있어서는 제일 첫 번째 지름길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관심인 거고요. 저희가 관심을 갖고 내가 정말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사람이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겨야지 그 관심이 결국은 열정을 끌어내고 그 열정이 결국은 언어 습득이든 또 뭐 악기 습득이든 운동이든 다 결국은 그 관심과 열정인데 이제 다 통역이 되니까 나는 이제 필요 없어라고 점점점 관심이 끊어지는 이 세태가 저는 무섭고 안타깝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길을 스스로 포기한다고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 그래 외국어 공부하자 라는 관심과 열정이 가져야지 방법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이 있으면 열정이 생기고 방법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마이플레이라는 브랜드로 우리나라에서 외국어 교육 사업하고 있고요. 또 가나다라라는 브랜드로 전 세계인들이 이제 한국어를 주고 갑니다. 여러분 한국어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데요. 이 한국어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게 미국 기업들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이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만든 제대로 된 한국어를 또 우리가 만든 외국어를 전 세계 서비스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